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플렉스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주요 종속회사가 하나 있고요. 총 3개의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주요 제품 FPCB죠. 플래시블한 PCB 제품 판을 만드는 베트남 현지 생산 법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주요 종속회사로 지금 보시면 자산 총액 기준으로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 베트남에 있고요. 지금 지분율 100%를 들고 있는 해외 법인이고, 크리텍은 60%긴 하지만, 실질 규모라든지, 자산, 순이익 면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매출은 대부분이 FPCB죠. 예를 들면 PCB 판인데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플렉시블하다는 성격이 있고, 이게 이제 구부러지기도 하고 경량화도 되고요. 이런 특성이 있는 그런 제조 회로 기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요즘 폴더폰도 나오고 소형화도 되고 다양하게 기능적인 요소들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요런 지금 FPCB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이제 뉴플렉스 같은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핸드폰에 이제 납품하는 그런 PCB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리스크 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뉴플렉스 이 FPCB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제 사업 보고서고요. 지난 3, 4년도의 실적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오다가 21년 들어서면서부터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됐지만 아직 미비하죠. 15억 규모니까 아직은 그렇게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라고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번 3분기죠. 보시게 되면 그래도 제법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가시화된 그런 지금 양상이기 때문에 뉴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출액도 지금 1,100억 원 규모에서 2,000억 원 가깝게 이렇게 증가를 했죠. 놀라운 성장세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과거 뉴플렉스가 지금 적자를 이어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이제 종속 기업 중에 베트남 현지 생산 법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휴대폰 제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관련 현지 법인을 설립했던 건데요. 2015년이죠. 이때 이제 2018년까지 더 확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캐펙스에 대한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됐던 뉴플렉스인데요. 특히 이렇게 캐페스 투자를 늘리면서 자금이 여유가 있진 않았겠죠. 벤더 사고 이러다 보니 결국엔 이제 차입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자 비용도 부담이 됐을 거고요. 관련해서 덩달아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한 3, 4년 정도 흐르고 특히 FPCB라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기존 인쇄 회로 기판보다 조금 진보화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 뉴플렉스에 대한 제품이 조금 경쟁력을 이제 관심을 받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 결과 이제 실적에서처럼 이렇게 유의미한 흑자 전환, 이건 지금 사업 보고서 기준이고 이제 분기 보고서로 봤을 때 유의미한 흑자 전환의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듈만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선 충전이라든지 또는 무선 충전 모듈, 무선 충전기 또는 자동차, 전장 등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FPCB, 플렉시블한 FPCB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이제 자산입니다. 기업의 자산 총계는 1,817억 원 규모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형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형자산이 1,042억 원 규모죠. 절반을 넘는 그런 자산의 구성을 갖추고 있고 아주 전형적인 깔끔한 자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기업의 핵심 코어에 집중하고 있는 자산 영역이죠.
재고 자산 뭐 일부 있고 매출 채권이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거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뭐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캐펙스, 뭐 캐파, 뭐 생산량, 뭐 가동률,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 뒤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부채인데요. 총 부채는 1,090억 원 규모고요. 자본 대비로 봤을 때 기업의 이제 부채 비율이 현재 150%로 계산이 됩니다. 22년 3분기 기준이고요. 뭐 보통은 한 200% 이하 정도면 뭐 전체적인 부채 외형이 그렇게 무리하진 않다. 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0%까지 설정을 하긴 하지만 뭐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안전하게 재무 구성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뭐 차입을 하더라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업의 이제 성장 여력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부채 외형 뭐 200% 이하 정도면 뭐 충분히 안전하다. 전체 캐파는 전체 부채에 대한 볼륨은 200% 자본 대비 200% 이하 정도면 괜찮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뭐 현재 기업이 150% 정도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부채 구성에 보시면 대부분이 단기 차입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기 차입금의 총 금액이 602억 원이죠. 전체 부채가 1,090억 원 규모였으니까 뭐 절반 정도가 되겠네요. 절반보다 넘는 뭐 수준이 지금 단기 차입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구성이다 보니까 당연히 1년 이내 상환해야 될 유동 비율에 대한 비율은 당연히 높습니다. 네, 75%로 나왔죠. 보통은 150% 이상을 안전한 기업이라고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기업으로 평가를 하는데 75%라는 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담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00% 이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기업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세부 내용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이제 단기 차입금 내역인데요. 뭐 금융권으로부터 일반 뭐 운영 대출, 뭐 무역 대출, 뭐 일반 자금 대출해서 지금 602억 원 빌린 규모인데 보시게 되면 이자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율이 뭐 2.7%로 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죠. 또 하나 뭐 지금 237억 원도 2에서 뭐 45%고 뭐 중소기업에서 준 뭐 정책 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자율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시다면 고 이자율을 내던 이런 정책 뭐 이런 대출은 다 상환을 했죠. 지금 6% 가깝게 내던 모든 것들은 다 상환을 했고 지금 보시면 조금 저렴한 이자율로 좀 갈아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금융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줄었다. 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권, 금융권으로부터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 방법입니다. 전반적으로 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또 부채 현황이 없죠. 단조로운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본인데요. 기업의 전체 자본은 730억 원 규모고 보시는 것처럼 이익 잉여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이제는 자본 잉여금보다 높아진 모습이고요. 네, 특별히 이제 뭐 재무상태표가 특별히 이제 어떻게 단조롭고 영업 위주의 아주 뭐 그러니까 심플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산 구성을 운영하는 기업이 뭐라 그럴까요? 심플하고 좋죠. 깔끔하고 핵심 영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손익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었죠. 지금 YY로 보시게 되면 71% 정도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도 뭐 적자였다가 144억 원가량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의 실적의 이제 점프업은 업황의 턴어라운드라고도 뭐 저는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히 이제 매출액 탑라인에 이렇게 놀라운 70% 가까운 성장이 이제 확인이 됐고 이것은 이제 사업 보고서죠. 과거에도 뭐 꾸준히 이렇게 증가했던 부분에서 지금 1,716억 원에서 지금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75% 가깝게 증가를 했던 22년 3분기 실적이니까요.
지금 아마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FPCB 관련해서는 확실한 업황, 뭐 움직임이라든지 방향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뭐 숫자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기업의 자산 구성도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요. 뭐 실적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으로도 뭐 큰 무리 없이 쭉 이어지죠. 금융 수익단에서 조금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늘어난 건지 좀 살펴보면, 네, 보시게 되면 외환 차익, 외환 환산 이익 관련된 부분이라 뭐 그렇게 큰 기업의 핵심 영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수출과 관련된 달러, 뭐 보유했던 달러의 환차익,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EPS를 보시더라도 지금 54에서 773까지 놀랍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현금 흐름 보시더라도 지금 과거 34억 원 규모에서 201억 원까지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죠.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도 보시게 되면 뭐 상당히 늘렸습니다. 114억 원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 캐펙스 취득이죠.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재무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돈도 잘 벌어서 뭐 지금 재무도 차액금도 좀 상환한 부분이죠. 뭐 어디를 상환했나 보면 단기 차액금을 조금 줄인 거 뭐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왜 단기 차입금이 많냐? 장기 차입금보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 차입금이 더 이자가 싸기 때문에 많은 거죠. 뭐 하여튼 뭐 충분히 기업이 여유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재무 상태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현금, 기말 현금 자산이 15억 원에서 114억 원, 113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돈으로 영업으로 돈을 잘 벌어서 기업의 핵심 가치에 또 재투자를 했고, 그럼에도 돈이 남아서 현금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아주 엑설런트한 재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대부분의 종목이나 기업들도 마찬가지만 완벽한 기업이나 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겠죠. 아무래도 기업의 이제 전체 FPCB의 매출향이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앞으로 뭐 이런 무선 충전이라든지 자동차, 전장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고, 뭐 최근에는 23년 또 XR 기기에 대한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기대감 갖고 플레이를 해도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질 숫자는 스마트폰, 즉 뭐 폴더폰이라든지 좀 플렉시블하고 유연하게 사용되는 그런 스마트폰에 사용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마트폰의 출하량 둔화는 직접적인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뉴플렉스가 공급하는 제품은 사실 중저가의 스마트폰이 아니죠. 비교적 뭐 조금 고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를 높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업의 이제 가동률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지금 뭐 한 90%가 다 넘어가고 있고, 지금 네, 90%가 넘어가죠. 또한 뭐 어느 정도 조금 빡빡한 감은 있는데, 뭐 이게 3분기까지니까요. 지금 22년까지 보면 한 100% 가깝게 뭐 가동률이 잡힐 것 같고요. 뭐 여기 상태에서 조금 더 레벨업이 되려면 기업에 이제 놀라운 시설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감가상각과 캐펙스 지출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기업이 이제 캐펙스와 감가상각비를 비교를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유의미하게 벌어진 뭐 신규 시설 투자 확대가 있었던 해죠. 2018년도인데 보시면 2018년도 베트남에 이제 전 공정에 FPCB가 공급이 가능한, 제조가 가능한 그런 기업의 그런 생산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때 이후로는 사실 유의미한 기업의 이제 캐펙스 지출은 따로 없었고요. 뭐 이 정도 간극은 기계 보수, 기계 설비, 뭐 장비 등에 대한 뭐 재생산, 뭐 재설비, 뭐 이런 현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이제 캐펙스 지출이라고 봐야 되고요. 굵직한 정도의 이제 투자는 2018년도 이후에 없었다. 지금 현재의 매출액 규모와 생산성의 가동률은 2018년 투자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숫자로 잡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무래도 FPCB에 대한 기업의 이제 지금 가동률 자체도 어느 정도 빡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굵직하게 투자에 대한 신규 시설 투자 관련된 또 기업의 이제 결정이 고민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실질적으로 손익이 잡히기 시작한 22년도 실적부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직은 뭐 이렇게 흑자 전환이 돼서 이제 모멘텀을 막 받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뭐 들어선 실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벤더사들이 갖고 있는 뭐 그런 구조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마진 폭이 뭐 그렇게 여유롭지 않는 거는 뭐 우리가 스몰캡, 뭐 미들캡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기업이 받고 있는 실적 자체가 상당히 모멘텀을 받고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개선된다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시총도 빠르게 증가하는 게 또 스몰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몰캡, 미들캡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빡빡하게는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기업의 신규 시설 투자라든지 뭐 이런 캐펙스 증가, 뭐 캐파 생산량 확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FPCB 관련된 뭐 이런 전방 산업과의 확대 여력이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지금 기업의 대체대조표 상황 보시게 되면 뭐 현금도 뭐 글쎄 12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지금 9개월 만에 이렇게 늘은 거죠. 연말까지 가고 뭐 내년 뭐 중반 넘어서면 글쎄요. 뭐 기존에 이제 추가 자금 조달 뭐 많이 없이도 충분히 기존 수준의 네, 이 정도 규모의 캐펙스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찌됐든 지금 오늘 뉴프렉스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재무 상황과 이제 제품에 대한 경쟁력 또는 뭐 수주 여부, 가동률 등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어느 정도 지금 뭐 증설에 대한 뭐 그런 직접적인 지금 확대 모멘텀은 없지만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의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숫자로 실적으로 확실한 움직임이 보인 그런 성적이었고요. 뭐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뉴프렉스에 관련돼서 더 좋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뭐 뉴프렉스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서 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프렉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